개를 같이 공유해보고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파는 끝났는데 일단 시바견이고요. 8개월 차 지금 여자아이고 중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목줄하는 건 알겠으면 기회예요. 일단 근데 일반 기본적으로 견주와의 관계가 좀 형성돼 있어서 견주님이 발톱을 깎는다거나 목욕을 시킨다거나 목줄을 했을 때 견주님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목욕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산책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발톱도 한 번도 못 깎았거든요. 아니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산책은 왜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목줄을 채웠을 때 굉장히 싫어하면서 막 몸을 뒤로 뺐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산책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새로 이제 방문 교육을 1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유명한 훈련사님이 오셔서 이 친구는 좀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끌어당겼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굉장히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생각으로 이제 조금씩 발전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제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목줄을 채워서 근데 견주님이 이제 그거를 채워서 끌고 가시다가 이제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보였고 견주님이 좀 더 강하게 해볼까라고 몇 번 시도한 끝에 그게 공격적으로 완전히 전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잘못 형성된 견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친구고요. 생활 환경은 견주님들이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은 생활 패턴 그러다 보니까 밥도 그냥 무분별적으로 그냥 자율급식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따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견주님이 그 마인드족이라는 데서 방문교육을 받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리더라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리더가 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목적을 깍꿍이가 자발적으로 팔로워십을 하고 견주는 그에 따라서 리더십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좀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분석 툴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일단 애니멀 레일에서는 자율적인 급식을 통해서 이제 푸드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아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견주의 리더십 부재 리더에 의해서 문제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정에 의해서 특별한 식의 리시 교육이 조금 되지 않아서 이 친구는 리시에 단순히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견주가 또 이제 방문 교육을 통해서 견주가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학습된 공격성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리소스 가딘 성향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훈련 설계를 조금씩 해봤는데요. 제한적인 음식 조절을 좀 하기 시작했고 일정한 생활 패턴 그리고 무리 속에서 지낼 수 있게 환경적인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키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을 형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견주님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을 다 한 번씩 해보게 했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호포즈를 올리는 거나 어질리티 기초 허들을 해보는 거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팔로우를 하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리시에 대한 이제 환경적인 세팅을 통해서 리시 목줄을 그냥 걸어놨어요. 일상 생활할 때 리시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무게를 조금씩 강화시킴으로써 이 끌어당기는 거에 대한 반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느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 뒤에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게요. 이 미디어 플레이가 좀 안 보여가지고 일단 형태로만 좀 보시죠. 아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춤을 이거예요. 어떤 춤추고 있어요. 나 굉장히 신난 녀석인 줄 알았네요. 리드 춤 보고 있는 거였구나. 조그만 자극을 조금 줬을 뿐인데도 엄청나게 반응을 좀 하는 친구였습니다. 어휴. 몇 살인가요? 8개월. 아 8개월이에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좀 이제 선생님 식대로님 환경 세팅을 했겠지만 저는 좀 더 빠른 진도를 위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했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할 때
엑소시즘을 제가 목줄에다가 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목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중립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자극을 좀 줬고 그 친구가 충분히 해소를 하게끔 일단 교육을 첫 번째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과의 조언을 통해서 이제 목줄에 대한 이제 일상적인 환경 세팅이 들어갔는데 일단 처음에 저는 엑소시즘을 하고 이거를 놀이 행동으로 좀 변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엑소시즘 후에 놀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 트립 다이빙을 좀 섞어서 이제 놀이 활동으로 조금 전환을 있게 해봤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분 정도를 엑소시즘을 했는데 40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했다가 쉬고 잠깐 중간중간 쉬면서 엑소시즘을 했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이 활동으로 진행을 했고 스승님께 조언을 얻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 큰 틀은 우리는 무리교육 그리고 제한급식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커피 트레이닝 과정을 견주님께 직접 하게끔 했고 놀이 규칙을 형성해줬습니다. 그래서 견주의 리더십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것들은 반응을 끝까지 불시하기 위해서 엑소시즘을 이제 저는 좀 했었어요. 처음에 선생님께서는 좀 스피드하게 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교육적인 태도를 제가 취함으로써 이거 놀이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시도를 해봤던 거고 처음에는 먹혔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그 행동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인지를 시켜줬고 새로운 가치 형성을 해서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 놀이 행동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일단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님께 조언을 얻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목줄을 채운 상태로 친구들과 놀이활동, 그 모닝 스케치에 나오는 영상처럼 이제 놀게끔 줄을 달아만 네. 목에다가 목에다 줄을 달아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목줄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끈으로 되어 있는 목줄.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무게추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굵은 목줄을 해서 묶었습니다. 뭉치처럼. 그때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구석에서 움직이지도 않던 친구가 자연스럽게 무리로 다시 섞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깨달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드하게 하고 싶어서 이 친구들을 이제 네임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금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또 깨달았던 점은 환경적인 세팅을 통해서 충분히 이 친구가 스스로 그렇게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을 좀 스트레스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엑서시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조금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좀 겪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교육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더 들긴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2주차 목줄을 걸어놨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좀 해보고 왔습니다. 이제 산책까지 잘하는 모습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견주님하고는 그냥 목줄 채워서 이슈 초이스 게임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 반응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산책까지 이렇게 해보면서 조금씩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줄 무거운 추까지 달아서 같이 해보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목줄에 대해서 반응하는 친구는 또 처음이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고 스님과 조언을 통해서 환경적인 세팅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촐하지만 짧은 발표였습니다. 질문 이렇게 씹을 때 질문이 있으시면 그래서 그렇다. 그 리드끈 씌우실 때 혹시 어떻게 씌우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리드끈 씌울 때는 저희가 이제 리드줄을 가지고 게임을 좀 했습니다. 그 목줄을 처음에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들어왔을 때 스스로 들어왔을 때 간식 주는 형식으로 좀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발성을 항상 키워주잖아요. 예. 그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전 시도를 했을 때 그 행동이 맞았을 때 거기에 보상을 함으로써 그 행동에 대해서 좀
같이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좀 진행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어떻게 씌워주셨나요 평소에? 그 전에 이제 목줄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하네스로 변경을 하셨었는데도 너무나 애기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아예 목줄을 채우는 건 꿈도 못 꾸시고 계시네요. 회피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팀적인 부분을 해서 표현을 하시는 그 시바 친구가 표현을 했던 건가요? 만약 씌우려고 한다면? 네. 아, 목줄을 들고 와서 목에다가 갖다 대는 순간 바로 교주님을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훈련소 때문에 강물을 끌어야 된다니까. 끌어야지 안 오면. 비슷한 사례가 이제 제 이상 행동은 어느 날 아시는 분이 자기 회사 분인데 얘가 산책해서 줄 너무 끈다고 좀 좋은 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겠다고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는데 하네스가 막 줄을 끌더라고요. 이걸 이용한 방법이에요. 싹 보고서 웃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네, 목줄 하세요. 목줄을 딱 하니까 얘가 얼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산책이기 때문에 하네스나 목줄이나 산책인데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개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돼버려요. 요거 하나로. 그래서 하네스를 풀고 목줄을 하는 순간 얘는 새로운 세계를 가는 거예요. 갑자기 멈춰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요.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인간의 개념은 다 산책인데, 똑같은 산책인데 왜 그러냐고 했죠. 개들한테는 산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야외 활동 규칙이 있는데 야외 활동 규칙을 여기에 줄을 매냐 여기에 줄을 매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야외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됐어요. 조용히 따라가요. 그렇게 계속하면 얘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개들은. 산책 훈련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산책 훈련도 기존에 인터넷에 막 떠 있는 산책 훈련들 해보세요. 안 돼요. 다 실패해요.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는 먹을 거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로링하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솔루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산책일 때 다르게 접근하면은요, 예, 개들은 다르게 인식을 하면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산책 훈련 때문에 오신 분이 얼마 전에 쭉 있었어요. 레브라드 리트리버인데, 예, 방문훈련사가 2번 방문했었고 그 집에 오든에 갔다 왔어요. 근데 다 안 된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산책 왜 왔어요? 그랬더니 산책 훈련을 받으러 왔대요. 산책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산책 훈련 안 시킵니다. 산책 훈련을 해봤자 어차피 소용없어요. 대신 우리 어딜 들읍시다 그랬어요. 왜? 이제까지 당신이 받았던 교육은 걔를 통제하는 교육이었어요. 이리 와, 목줄 채고. 안 돼. 다른 개한테 달려가려면 안 돼. 목줄 딱딱 채고. 그러니까 걔는 항상 이 사람은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견주가 아니에요. 걔 입장에서는. 잔소리만 해야 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다 하고 싶으면 아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꾸자고 그랬어요. 당신의 역할을 바꾸자. 이 개가 왜 그 개한테 달려갈까? 왜? 반가워서 인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개들은 인사라는 개념이 없어. 산책하면서 왜 인사를 시켜야 되죠? 우리 당신 길을 걸으면서 낯선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 계속 그러면서 걸어요? 안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아는 사람 만나면 그때서 아는 척하는 거고. 근데 걔들한테 왜 인사를 시켜요? 당신도 안 그러면서? 걔들한테 친구라는 게 있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둘이 가가지고 말 걸고 우리도 어색한데. 걔들은 다른 개는 어떻게 볼까요? 처음 만나는 개를. 예, 탐색해요. 경계하고 탐색해요. 저분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 말까. 그래서 확 달려가가지고 저쪽에서 막 노래하면 되니까 욕을 해요. 빨리 XX하면 나한테 다 이기하면 달려나가는데 아무도 보고 딱 쳐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거예요. 산책 게임의 룰을 바꿔요. 통제자, 컨트롤러가 목줄을 메고서 걔가 나가면 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얘한테 다른 개한테 관심도 안 가질 정도로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롤이 바뀐 거예요. 산책 줄을 잡은 사람이. 첫 번째 그걸 바꾸자. 두 번째 냄새를 어떻게 했어요? 맨날 냄새 맡고 땅을 밟고 다니는데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역할은 뭐죠? 산책에서? 줄 잡고 병풍처럼 냄새 맡을 때까지 서 있는 게 당신의 역할인가요? 뒤에 줄을 쫓아가면서? 걔는 산책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냄새를 맡아요. 누가 주도하죠, 산책을? 걔가 주도해요. 그럼 냄새를 못 맡게 해야 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냄새를 맡아도 되지만 끊어주는 건 내가 되는데요. 한 1, 2초 맡게 하고 가자. 그러면 얘가 맡으면서 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것과 얘가 맞는데 끊고서 가자 할 때는 누가 주도권을 갖게 돼요? 네, 줄 잡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앞으로 가면서 가자 그러면 뒤에 쫓아오게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앞에 쫓아가면서 얘가 냄새를 맡았는데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얘가 뒤에 서게 돼요. 예, 완전 체인이에요. 첫 번째, 당신의 역할은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걔한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냄새를 그거 잊어버려. 얘들이 마음껏 맞게 하되 끊어주는 건 나야. 두 가지. 그래서 대신 그거는 이제 테크닉이야. 사실은 산책 훈련 테크닉이고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이 이 개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싫은 소리만 안 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널 따라오게 만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따라오게? 그냥 어제부터 해봐. 네가 가는 쪽으로 걔가 따라와. 당신이 리더가 되는 거야. 리더 교육 아무리 시켜도 될 거는 소용없어요. 어차피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은 리더십 가르친다고 갑자기 리더가 되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타고난 걸지도 몰라요. 다 리더할 수 있게 그러면 다 CEO하고 대표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배워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도 보세요. 예, 그래서 어지리티를 가. 뭐 산책하는 산책하려고 하는데 왜 어지리티를 가졌지? 그래서 첫 번째 어지리티를 하면서 대부분의 개들은 도파크에 가면 다른 개들 쫓아다녀요. 미친 듯 쫓아다녀요. 불러도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리콜은 안 돼서 안 오는 거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그 개보다 내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리콜훈련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콜훈련이 안 돼서라고 생각하면 또 통제훈련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관점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나고 가치 있는 사람이면 싸우다가 그 싸움 중지하고 와요. 걔들하고 뛰다가 부르면 막 달려서 웃으면서. 왜 더 재밌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걔들보다. 걔들하고 같이 뛰는 거 즐거워요. 사람은 걔들하고 같이 뛰면서 자기 개랑 같이 뛰면서 간식도 줘요. 어느 쪽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어지리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리더가 되는 놀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와 걔가 먼저 뛰어나가나요? 지가 번호를 읽고서 순서대로 뛰나요? 아니잖아요. 핸들러가 번호를 유도하잖아요. 내가 리드하는 게 리드잖아요. 리드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신나, 즐거워. 막 뛰면서 돈도 주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다른 게 풀어놓은 동영에다가 막 쫓게 해요. 그때 불러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한 거예요. 더 재밌게 어지리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지리티를 가리키려고 어지리티를 하는 게 아니라 얘의 심리를 바꾸기 위해서 어지리티,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지리티를 하는 거예요. 못 넘어도 상관없어요. 뛰는 거 뛰면 돼요. 같이. 근데 그냥 뛰라고 하면 경주도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거 넘는다, 이거 넘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레슨을 일주일에 2번 와서 받고 대신인데 무리교육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얘는 예절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개한테 달려가서 놀자고 하는 걸 위에 덮치는 거예요. 그 큰 개가. 와, 걔는 자기 나름대로 놀자라는 표시였어요. 근데 걔들 세계 속은 뭐예요?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인사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물소리가 아침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걔를 놓고 가요.
저녁 때 찾으러 오겠다고. 우리 애들하고 풀어놔. 이 새끼 처음으로 나쁘다. 레오한테 가서 얘기나 전에 맞아요. 만든 놈이 물리는 게 아니에요. 우와. 그러니까 레오가 가끔은 피해야지. 피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언어를, 행동 언어를 계속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개들이 막 해도 여기서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산책하다가 다른 개 와서 짖더라도 이 상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릿속에서 애들이 막 혼란스럽게 놀아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는. 산책 훈련할 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어질 때 계속하면서 애가 즐거워서 견수 쪽에 포커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책할 때 얘가 딱 달려갈 때 이름만 부르라고 했어요. 공딱 그러면 얘가 달려가다가 관점을 이쪽 돌리는 핸들 나한테 무슨 뭐 하시려고요? 뛰려고 그냥 뛰자. 어질리티예요. 허들 없어도 어질리티예요. 길에서 같이 뛰는 거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후에 놀랄만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레슨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안 온다는 얘기는 엄청 잘 됐다고. 와가지고 애가 완전 바뀌어요. 사실 너무 편해졌어요. 동요에서 그런데요. 어디서 교육받았나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귀찮아. 네, 그래서 성공한 사례예요.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교육들이 분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밑바탕에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심리가 변하면 행동도 그냥 변해요. 야, 요구성 기준 짖지 않게 해주세요. 짖지 않은 훈련하면 실패해요. 왜 짖는지, 그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짖는 개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민하고 텐션이 되게 높아요. 하이퍼 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하이퍼된 그 흥분도를 조절하게 만들어야지. 못 짖게 하는 분들의 목줄에 치득된다 목줄치에 고통을 줘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화를 내. 그때마다 때려요, 옆에서. 그런다고 사람이 분노 조절이 사라질까요? 왜 사람한테 쓰는 그러한 접근 방법들을 걔한테 안 쓰죠? 네, 그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 받아야 돼요. 심리 문제예요. 분노를 못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요구성이죠. 아니 그럼 걔가 어떻게 요구하죠? 짖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안 짖어요. 요구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참을성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즉각 해야 돼요. 안 되면 막 짖는 거예요. 그게 요구성 지중이라고 하는 건데, 요구성 지중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요구성 지중이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요구성 지짐이 아니라 얘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참을성을 키워줘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톨러런스 레벨을 높여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요. 환경. 톨러런스 레벨을 어떻게 높여줘요? 걔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말로? 잠을 일자 세리면은 산이면 한다. 어떻게 설명해줘요? 그거를 걔한테. 걔들의 심리를 바꾸는 거는 환경과의 작용에서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지. 심리를 변화시키려면 심리를 어떻게 목줄을 잰다든지 뭐 먹을 걸 던진다든지 심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심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개들의 심리.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옆에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레이어는 우리가 나눈 네 가지 레이어에 전체적으로 다 흘러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애니멀 레이어. 애니멀 레이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몇 가지죠? 뭐뭐가 있을까요? 아까 다 나왔어요. 푸드.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슬립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가 뭐 똥 싸는 거, 배설 통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애니멀 내에서 우리가 환경 조작할 수 있는 변수는 두 개예요. 푸드하고 슬립이에요.
예, 근데 투두를 이 두 변수를 자율급식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통제권을 걔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예요. 우리 개가 한시라도 배가 고프면 안 돼. 휴먼 마인드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도 월급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요? 그냥 돈이 생기는데 일 안 해도 돈이 있는데 걔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율급식이에요. 돈을 쌓아놓고 놔주는 거예요.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쌓아줘서 통제할 수단 하나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 충분히 재우지 않아요. 개들은 16시간에서 18시간씩 자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현대의 개들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키가 다 결여되어 있어요. 음식의 통제권을 개가 가지고 있고 잠을 안 재워요. 맨날 주물럭거리고 거실에다 놔두고 사람 왔다 갔다 부잡스럽게 하면서 잠도 푹 못 자게 하고 당연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환경 변수로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개들을 아주 밑바닥에서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음식을 자율급식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아무 때나 돈을 쌓아놓고 쓰게 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참을성이 없는 개가 돼요.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짜증나. 옛날에 다 그냥 아무 데나 먹을 수가 있었는데 즉각 욕구가 생기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없습니다. 그렇게 즉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은 인내심이 키워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짖고 이제는 욕하고. 심리의 문제를 영향을 미친다. 푸드가 잠을 못 자요. 사람 잠 못 자면 어떻게 신경질적이 되지? 걔들의 신경질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잠을 푹 못 자요. 뭔가 이상해. 자기는 몰라. 나 짜증나 씨.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 방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걔들한테 뭐예요? 크레이시잖아요. 근데 크레이시 가둬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방문 다 떼어내고서 거기서 지내나요? 스스로 자기 방에 들어가 방문 잠그잖아요. 왜? 자기만의 공간,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지을 때 방을 다 없애요. 침실도 없어요. 원룸이야. 전부 온 가족이 원룸 생활이에요. 사생활도 없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크레이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그 개의 개인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을 치면 가가 들어가 셀프 감방하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더 이상 방해받을 게 없어요. 크레이 교육을 하는 개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편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가둔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개념을 개한테 적용시키니까 그래요. 우리는 갇힌다라는 개념은 좁은 곳에 깜빵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책장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개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개들 입장에서는 자기 방인데 꼭 공간이 넓어야지만 개들은 자기 방이나요? 개들은 이미 집안에 같이 살아요. 어떻게 해요? 감금당한 상태예요. 공간의 크기가 무슨 의미겠죠? 죄수들처럼 시간 되면 나가서 산책하고 햇볕 쬐고 들어와서 다시 집안에 감금되는 건데 집안에 감금되나 그런 관점이면 크레이스에 감금되나 뭐가 다르겠죠?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개에게 개인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또 그래요. 개들 크레이트 뭐 문을 다 포기해버려야 된다고? 왜? 가두는 거니까? 그건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개들이 갇힌다고 생각할까요? 개들이 크레이스 처음에 크레이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은 크레이스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잖아.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 먹고 자고 놀고. 크레딧 안의 가치와 바깥의 그 장소의 가치가 어느 게 더 높을까? 당연히 소리 높죠.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억지로 치고는 감금하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기억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의 방에다가 플레이스테이션 5 막 때려놓고 막 지금 게임용 컴퓨터 막 놔주고 음악 들어가서 네 방에 들어가서 쉬어 그러면 놀아 내가 가져버릴 테다 그러면 얘네 싫다는 거죠. 가치 있는 사람은 그게 크레딧이에요. 그 가치를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크레딧 안의 공간의 가치. 그러면 잠도 해결돼요. 숙제할 수 있어요. 신경 안 써요. 나중에 크레딧 하면 막 사람들 지나다니면 요리해 먹어도. 그것은 가치관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개가 갇힌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갇히는 거예요. 근데 개가 내 방에 들어갔다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치관을 만들어준다면 갇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가치관을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심어주는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형성된 거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 아니에요. 다 배웠던 거잖아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그게 가치관 교육이에요. 걔들도 똑같아요. 인간의 교육과정하고 똑같아요. 훈련이 아니에요. 가치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훈련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시켜가지고 기계적으로 그것을 수행해내는 것을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군인들이 생각하나요? 명령에 따르기잖아요. 돼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훈련시키나요? 교육시켜요. 교육은 판단이라는 게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훈련은 판단하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교육은 판단을 해요. 자기 스스로. 할 건지를 말 건지를. 그래서 그래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네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는 네가 결정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조작하잖아요. 들어갔을 때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들어가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지고 요거 얻어먹는 상사한테. 근데 뭐 때문에 회사 다녀요? 독일하는 가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개나 인간이라 가치관 형성. 1억 주는 회사 갈 거예요? 1000만 원. 1억 주는 회사 가요. 좀 이기 힘들더라도 족같아도. 왜? 1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1000만 원보다 더 크거든요. 돈에 대한 가치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2살짜리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사탕 한 장. 어느 부분에서는 사탕 몰라요. 왜? 돈에 대한 가치가 개념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이제 고르기 시작하면 화폐의 가치를 학습한 다음에 10,000원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걔도 똑같은 교육 원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게 가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돈 대신 트릿이에요. 이것도 진짜 맛있는 트릿. 사료 하나 던져주는 게 10원짜리 하나 툭 던져주면 안 해요. 근데 10만 원 수표 딱 줘요. 충성하겠습니다. 인간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돼요. 집안을 조용하게, 약간 눕게 그런 위치에다가 크레딧을 갖다 놓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 가장 이상적인. 그게 애니멀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시켜줄 수 있는 두 가지 키예요. 두 팩터가.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얼마 전에 개 한 마리가 교육받으러 왔어요. 트릿을 던지는데 반응을 안 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그 개를 교육시킬 거예요? 직원들을 어떻게 뽑을 거예요? 돈 안 주면서, 임금 안 주면서. 근데 임금을 거부하는 재벌 2세가 면접 보러 온 거예요. 돈 따위 필요 없는.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일 안 해요. 개가 왔는데 트릿에 반응을 안 해요. 못 가르쳐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아침 저녁 2번 밥 주고 사료 밥 주고요. 간간히 간식 주고요. 간식은 왜 줘요? 당연히 사람도 간식 먹고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걔한테 간식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얘는 밥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밥을 주는 거예요. 틈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은 아침, 저녁, 식사가 있고 중간에 간식.
이래서 간식으로 주는데 이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밥이고 이것도 밥이고 이것도 다 밥인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밥이 떨어져. 그럼 구태여 지금 주는 거 먹을 필요 있나? 또 나올 텐데. 그걸 학습한 애들이 반응하겠어요? 안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10만 원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10만 원이 가치가 틀려요. 얘는 집에 돈이 쌓여 있어. 이게는 내가 10만 원 수표를 던져봤자 너 나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저희 교무시킵니다. 내일 오실 때는 제 밥을 주지 말고 배고프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간식을 얻어먹고 가서 밥을 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다음에 와가지고 교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치예요, 가치. 푸드에 대한 가치. 이 애니멀 레이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두 개고, 이것들은 바로 그러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질문. 근데 무장해제를 시켜요. 어떤 분이 자율급식해야지. 우리 개가 배가 고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인간적 관점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개의 관점에서는 심리를 왜곡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개는 휴먼 마인드로 접근했을 때 얘가 그것을 이해하겠냐는 거죠. 우리 주인이 내가 얼마나 배고를까봐 늘 밥을 주니 정말 감사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 아무것도 아니고 밥이 항상 있습니다. 주인이 준다라는 개념은 거기서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논리적 사고가 없어요, 개들은. 바로 앞에 것만 봐요. 그 다음 단계는 생각 못해요. 그게 개들의 사고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산책인데 하네스에서 목줄로 바뀌었더니 얘가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인간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개는 단순해. 개가 되세요. 개가 되는 것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플하고. 그럼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짖으려고 할 때 목을 채요. 또 짖으려고 목을 채요. 단순하잖아요. 짖으면 아파. 짖으면 아파. 그래서 안 짖는 거예요. 내 짖는 원인이 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짖는지 원인은 안 제공됐으니까 아프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를 걸어 또 짖고 싶은 거죠. 그게 심리치료냐 아니면 행동제어냐. 큰 기존에 막 트레이닝하고 비슷한 트레이닝의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행동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사람 오면은 막 짖어대는 애가 먹을 걸 바닥에 딱 뿌려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 짖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게 행동 접근이에요. 짖는 이유가 뭐예요? 짖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흥분이에요. 심플해요. 진짜 단순해요. 흥분하지 않도록 톨러런스 레벨을 키워주면 된다는 거죠. 욕구를 지연시켜가지고 충족시키게 만들어주는데요. 우리 기존의 훈련학에서도 그런 얘기, 지연보상이라는 개념들이 바로 그런 개념들이에요, 사실은. 왜 지연시켜요, 보상을? 톨러런스 레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욕구가 확 올라왔다고 화가 난다고 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면 창을 일자 세게 하나, 둘, 셋. 이게 지연보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 개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규칙으로 가르치자는 거죠. 기다리는 규칙으로. 기다려가 아니라 얘가 기다리는 규칙을 이해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다리게, 스스로 기다리게는 참을성을 키워주는 거지.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임퍼스 컨트롤이었잖아요. 금방 변하잖아요. 갑자기 막 먹을 걸 달려들려다가 실패하면 나중에는 딱 보더라도 오케이 먹어봐. 아싸. 기다려라는 말 안 했잖아. 그게 심리적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5분이건 10분이건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는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치는 않지만 얘의 임펄스 컨트롤 레벨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잘하는 애들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규칙 지키려고 서 있다가 딴 데 가거든요. 안 해야 돼요. 그 뭐예요? 먹는 욕구를 극복한 거예요. 돈에 대한 욕구를 인간이 극복했어요. 어떤 사람은 도인이 된 거죠. 먹을 것에 대한 욕구를 걔가 극복했어요. 도견이 된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우리가 훈련을 가르친 건가요? 이거 훈련인가요? 아니에요. 환경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고 아까 산책 훈련 안 되는 그게 어질리티 하면서 산책 훈련 시킨 거 아니잖아요.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주니까 우리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육이나 심리치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텐션이 높은데 어떻게 치료해요? 어떻게 행동으로 텐션 흥분하지 마.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기다려. 그걸로? 아니에요. 안 돼요. 그 텐션 치고 올라가서 빨리 떨어지게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거. 심리적. 그게 임펄스 컨트롤이에요. 심리를 통해서 하이퍼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애니멀 레이에서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고 키 두 가지고요. 팽레이어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팽레이어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 리더십 팔로우십 사실 요리를 통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섭게 한다고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논쟁들이 발생해요. 알파독이냐, 개는 무리동물이냐, 아니면은 무리동물이 아니냐. 라는 게 여기서 이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파독 이론하고 무슨 긍정 이론? 근데 개들을 진짜로 풀어놓고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는 분이랄지. 개들이 1대1로 기억하지 말고요. 무리를 한번 지어가지고 한번 얘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질서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관찰을 해보세요. 평상시에는요, 늘 얘기하지만 개들 간에 서열 안 보여요. 다들 친구처럼 지내요. 긍정훈련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서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적인 상황이 갈등 상황이 발생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때는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센 놈이 그 자원을 점유할 권리가 생겨요. 먹을 거 하나 놔두면요, 힘센 놈이 딱 와가지고 딱 지키면서 벌써 딱 그래요. 근데 먹을 거를 막 이것저것에 막 뿌려놓잖아요. 그 행동을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유럽 늑대하고 옐로스톤의 늑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유럽 늑대들은 단체 무리를 만들어서 이동하지 않아요. 왜? 도시 주변에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얻어먹기 때 개랑 똑같이 행동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은 무리를 지어서 말해요. 무리를 지으면 사냥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즉 자원이 먹을 게 풍부하냐 안 하냐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늑대들도 행동을 변화시켜요. 전략을. 즉 도패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 훈련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열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알파독 이론가들이 얘기하듯이 서열이라는 게 엄격하게 나타나게 돼요. 늑대에서는 항상 알파독 이론가들이 말하듯이 서열이 굉장히 엄격해요. 자연은 혹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과 같이 사는 개들은 먹을 게 풍부해요. 자원이 풍부해요. 구태여 막 엄격한 무리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부분적인 지위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얘네들은 자신의 행동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알파독 이론가들이 하듯이, 근데 재밌는 거는 알파독 이론가들이 하듯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아니에요. 늑대 사회에서도 리더가 막 복종시키고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 내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구성원들이 깨져요. 이탈해 나가버려요. 스트레스도 못 견뎌요. 걔들도. 그 무리들.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늑대의 무리들을 보면은 리더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지만 굉장히 온화해요. 자원이 놀 때는 같이 어울려 놀고 단지 자원 가지고 다툴 때만 아주 엄격한 서열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서 늑대의 후손님이 아니냐고서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이미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는 늑대의 후손인 게 발견됐어요. 미토콘드리아 검증으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들어있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세포가 살아있게 만드는 그 여기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이 모계 유전이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만 조사하면은 누가 엄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빠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개들을 세포를 다 채취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가 나와요. 전 세계의 개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딱 두 종류예요. 봤더니 3분의 1과 2분의 3 이렇게 두 종류로 수가 나눠져요. 둘 다 늑대의 미토콘드리아, 암컷 늑대의 미토콘드리아는 동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전적으로 끝났어요. 논쟁이. 늑대 후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뒤집으려면 유전학을 뒤집으셔야 돼요. 그걸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괜히 그냥 일반 훈련사가 쓴 아무런 책들 읽어가지고 거기서 늑대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더라, 기다고 하더라,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물학자인지 유전학자인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단순한 훈련사인지. 되게 재밌게 어떤 사람이 책에 썼으면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을 진위는 검토도 하지 않고 그 책에서 얘기했으니까 진실이라고 믿어버려요. 진짜 바보 같아요. 세상에 쓰레기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늑대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울까요? 알파고 이론을 쓰는, 소위 말하는 강압적인 훈련을 하는 그러한 쪽의 훈련사들은 늑대 후손이라고 해야지 자기의 훈련 방법이 정당화돼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애들이니까. 근데 긍정훈련사들은 긍정훈련을 마케팅을 해야 돼요. 기존에 그걸 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물어뜯고 싸우는 거는. 개들은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연의 긍정, 부정 개념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근데 그 틀에다가 개들의 생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개들한테만 집어넣죠? 영장류한테는 왜 안 집어넣죠? 그러면은 물고기한테는 긍정훈련, 부정훈련 물고기한테도 집어넣지 그래요. 인간들만의 개념. 얘들은 몰라요. 개들은 몰라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마케팅입니다. 긍정훈련, 부정훈련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맞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마케팅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부정훈련사들은 자기가 부정훈련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비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훈련 체계를 까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훈련을 해요. 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태학적, 생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이런 개념들은. 자연은 몰가치적이에요.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건 폭력적이에요? 비폭력적이에요? 적용할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자연이에요. 근데 잡아먹으니까 폭력적이야. 되게 흉한 말인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애들도 전부 채식 줘야 돼요. 고기를 어떻게 죽여가지고 폭력적이잖아 식사가. 자연에는 그런 개념이 필요 없어요. 자연과학하는데. 양자역학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중력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미토콘드리아가 모기유전되는 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그런 걸로 자연과학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의 교육훈련은 이건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행동학이나 생태학, 생물학을 기초로 하는 거기에 긍정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과학에 내가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그건 과학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마케팅이에요. 견주지도 홀리기예요. 우리는 긍정교육시키니까 안심하고 맡기세요.
우리 개 안 때려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긍정훈련이니 부정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행동학적 개념이 아니라 마케팅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자, 긍정훈련을 합니다. 근데 긍정훈련의 범위도 되게 다양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는 긍정훈련들은 긍정훈련들이 아니에요. 왜? 걔들의 자발성이나 선택권을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그 강압이에요. 목줄 안 친다고 먹을 거 쓴다고 그랬고 긍정되는 게 아니에요. 루어링 하면 그 강압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바보 만들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개 선택권 어딨죠? 예, 하동동물 취급하자 먹을 거나 쫓아다니는 존중심이라고는 아예 없어요. 개들에 대해서. 그리고 긍정훈련이래. 예, 긍정 이전에 개를 존중하세요. 개들의 생태적, 생물학적 특성을 존중하셔야 돼요. 긍정, 부정은 그 다음 문제예요. 네. 그래서 독택에서의 알파독 이론에 따른 긍정훈련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개들을 관찰하고 무리를 관찰하고 그걸 흉내내기만 하면 돼요. 리더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네, 그 테스트예요. 먹을 거 하나 딱 놓고 걔들 다 이러면서 딱 잡고서 으르렁하고 있어요. 나한테 도전하는 놈 있는 쪽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그 개를 때리기 위해서, 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딱 하고 으르렁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내 거야. 선언하는 게. 그 개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셨잖아요. 개들 많이 모였을 때 먹을 거 하나 딱 던져주면 제일 쏘는 거 딱 가가지고 딱 이러는 거. 그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긍정 부정이라는 개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개들의 언어를 따라하는 것 뿐인데, 얘들의 규칙을 따라하는 것 뿐인데. 개들이 산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다 산책으로 들어가 봅시다. 산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개들은 인간이 산책이지. 근데 인간이 마음대로 산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책 훈련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예, 자연에서 개들을 봅시다. 예, 딩고를 봅시다. 개들 산책 안 해요. 산책 안 해도 문제 행동하는 개들이 없어요. 인간과 거리를 두고서 살아가는 자연적인 개들은, 인도의 개들 보면은 산책 안 해요. 하루 종일 먹고 그네에서 자고 지들끼리 조금 놀다가 또 자고. 산책이라는 게 없는 개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만 움직여요. 산책이라는 게 없는 애들한테 산책을 가르치킨답시고 이미 심리적으로 망가져 있는 애들이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고. 거기서 긍정훈련하냐 부정훈련하냐 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개들은 야외에 나가게 되면 무리 속에서는 항상 리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막 달려가다가 맨 앞에 리더가 방향 탁 뜨니 일제히 다 틀어요. 리더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아요. 이게 개들의 본성이에요. 생태적 본성이에요. 근데 산책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같이 살아가는 애들은 문제 행동들을 그런 걸 몰라요. 다 가르쳐야 돼요. 긍정훈련사들이 무슨 말까도 일일이 훈련을 다 해야 돼. 리콜 훈련해야 되죠. 복종 훈련해야 되죠. 산책 훈련해야 되죠. 만지는 훈련해야 되죠. 개들이 불쌍해요. 솔직히. 원래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놔두면 문제가 없는 일들, 심리적 형성이 자기들끼리 교육하면서 만들어지는 일들을 인간이 왜곡시켜놓고 가르쳐놓고 어렸을 때 강아지 때부터 자기는 안 가르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걔네들은 보면 다 관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행동. 그래서 모방학습을 해요. 그래서 개와 견주가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하고 심리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상담하시다 보면 아시겠죠? 개와 아까는 사례에서 나왔죠. 견주하고 개하고 소신도 똑같아요. 서로 배워가는 그거는 강아지가 견주하고 배운 거예요. 대부분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많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실은. 야, 사회가 안 돼가지고 다른 개나 다른 사람한테 예민하게 굴고 경계하는 게 유전의 영향일까요? 예민한 게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인 찍으면 안 돼요. 걔들을.
낙인 찍는 순간 걔한테 탓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충분히 사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예민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도 안 하고서 이게는 원래 그래요. 이게는 원래 그래요. 하는 말들은 비겁한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그런 견주들한테 늘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얘가 예민한 개라고 낙인 찍으면 얘는 계속 예민한 개가 되는 것 뿐이에요. 예민하게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택에서 논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늑대 후손이니 개 후손이니 따로 뭐 다른 종이니 이미 결판 났습니다. 유전적으로 유전학에서 그걸 뒤집으세요. 새로운 학설을 내밀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했더니 아니야 틀렸어. 다른 관점에 봤을 때 이렇게 봤더니 야 이런 과학적 증거가 나왔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면서 유튜브 방송에 오는 걸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늑대 후손이 아니야. 늑대 후손 유전자가 몇 프로 틀려. 몇 프로 틀리면 인간과 영장류의 차이만큼이나 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생물학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개통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물학 쪽에서 한 부분인데 어느 동물의 조상이고 후손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이제까지 인간이 쌓아놓은 개통학을 다 무시하는 발언들이에요. 그 개통학을 뒤집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려면 과학적으로 생물을 연구하셔가지고 진화 연구하셔가지고 그걸 다 무시하면서 늑대 후손이라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늑대 후손은 맞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인지 아닌지가. 그냥 우리는 걔가 있는 대로 관찰만 하면 돼요. 그 속에서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면 돼요. 자기의 훈련 방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학문을 왜곡하지 마세요. 비겁한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걔들이 있는 대로 무리를 기르면서 관찰만 하세요. 제인 부달박사처럼 그분은 아무런 침팬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이 관찰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의도의 연구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어떤 훈련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 현상을 이렇게 한다는 것, 그것은 왜곡된, 오염된 학문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관찰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것과 틀린 현상들이 나타나면 연구를 하세요. 왜 내가 잘못 분석한 건지, 잘못 관찰한 건지, 어떤 훈련에 맞추지 마세요. 클리커 훈련 하시는 분들이 걔는 늑대 후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세요. 클리커 훈련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학적 팩트를 왜곡하면 안 돼요. 클리커 훈련은 클리커 훈련이고요. 늑대 후손이라면서 생물학적, 개통학적 진실이고요. 이것도 그냥 훈련 방법일 뿐이에요. 개 후손이면 어떻고 뭐 늑대 후손이면 어때요? 클리커 훈련 잘 되잖아요. 좋은 훈련 방법이잖아요. 근데 왜 생물학을 왜곡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지. IPO 하시면 알파도 이론가들, 걔들 좀 harsh하게 다루시는 분들, 알파도 이론 왜 만들어냈어요? 자기네 훈련 방법을 정당성을 위해서 또 그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과학적 사실들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가설을 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관찰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던 까리낄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을 경우는 현상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개 후손이냐 늑대 후손이냐 의미 없어요. 훈련 쪽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지금 하던 대로. 괜히 과학적 사실을 폄훼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우리는 다 인정해요. 이 IPO에서 하는 교육 방법, 목줄채는 교육 방법, 하나의 훈련 방법일 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클리커고요.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게 지고지순의 최고의 훈련 방법이라 그러면 그 훈련 방법은 이미 죽은 훈련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학문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에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른 분야의 관점들이 들어오고 평가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돼요. 그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것만 주장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장사 마인드예요. 네. 학문을 할 건지 장사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만이 최고다. 우리 훈련 방법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어리석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동팩에서는 긍정 부정훈련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정훈련도 할 수 있어요. 걔한테 협박도 해요. 압박도 줘요. 뭐 하자는 거야? 압박이에요. 이거 긍정훈련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긍정훈련, 부정훈련을 설명할 수 없어요. 걔들도 그러는데요. 딱 가가지고 여기서 접근해가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걔들이 오는데 거기에 긍정, 부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앞으로 다가가면 저도 압박해요. 딱 서서 가가봐요. 이거 줄 물러나요. 코너에 물려요. 그러면서 고개를 싹 돌려요. 회피 행동을 해요. 이거는 얘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관점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걔들의 언어에서 존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딱 가가지고 센 놈이 가서 딱 하면 고개 돌려요. 인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요. 여기에 긍정, 부정이 어딨어요? 1대1로 걔를 계속 훈련만 한 사람은 이런 걸 관찰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무리를 교육을 풀어놓고서 걔들을 제인구달처럼 그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관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걔를 따라하는 거예요. 걔를 우리 훈련 방식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하는 사람들의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브리드레이어는 뭐 다 아시겠고 진돗개나 보도콜리나 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정한 행동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같은 종이에요. 교배하면은 애 낳을 수 있고 그 자손도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개통학에서는 그거 다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늑대와 개가 교배가 되면은 새끼가 나오고 울프독이 나오고 얘는 또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인 루퍼스는 늑대라는 종이에요. 캐나인 패밀리아스가 개라고 해요. 아종이라고 해요. 늑대의 아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걸 뒤집으시려고 해요. 사람들이 생물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화를 부정하는 거고. 걔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도 교배는 돼요. 근데 그 새끼는 다시 자손을 못 낳아요. 그래서 같은 종으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먼 조상은 같아요. 공통조상이기 때문에 교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 개통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속, 광업, 광문계 이렇게 생물을 나눠놓는 그 분류체계,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까지 나눠놨던 거예요. 체알 밑에 다니가 종이에요. 이 종 간에는 자유로운 유전자 교환이 가능하고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개통학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과 이쪽으로 올라가요. 더 위로 올라가요. 진화 나무를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주장하지 않죠. 어쨌든 그 브리드레이어에서는 각각의 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있지만 이 브리드레이어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같은 보도콜리에서 어떤 개는 헛지짐이 심하고 어떤 개는 안 심해요. 그럼 브리드레이어로 같은 보도콜리니까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도콜리와 진돗개는 전체적인 종으로 봤을 때
특이한 점들은 서로 있어요. 진돗개 보고 약몰이 하라고 못 하잖아요. 왜? 그게 브리드리의 특징이라는 것들이에요. 도둑벌이 보고서 사냥용을 하라고 못 하죠. 그렇지만 같은 개라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개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라는 게 있나? 메리와 쫑은 있지만 개는 두리뭉실하게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에는 아마존 정글 속에 원주민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어요. 같나요? 다른데 인간이라고 그래요. 왜? 한국이랑 다 같나요? 그냥 씨랑 나랑 달라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근데 어떻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죠?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왜? 같은 문화를 어떤 크게 보면 공통적으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음식, 비슷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게 브리드리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라고 하는 것을 뭉뜬 거예요. 개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원래 이래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탐욕적이야.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인간이 탐욕을 갖는 건 정당화되는 건가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걔는 이래. 걔는 원래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애가 왜 이러냐고. 원래 걔는 이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왜 이러냐고. 이거밖에 안 돼요. 안 통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그 개에서 이 멜이라고 하는 게, 쫑이라고 하는 개가 왜 그런지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단, 행동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을 분석해서 얘가 왜 이런 성격이 만들어졌고 이런 행동이 형성되었는지를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걔는 원래 그래. 걔는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서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지금 서열을 만들어주자는 거야? 우리가? 훈련으로? 의미 없어요. 그렇게 사람은 어떤 거랑 얘기하는 건 아무 공허한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네임드레이어. 네임드레이어에서 근데 예를 퍼프 트레이닝 예를 들어봅시다. 퍼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심리가 변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분류를 하는 이 네 가지 레이어 외에 이 모든 레이어들은 사실은 심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분류표에서 분석은 하지만 행동 분석은 하고 설계를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목적은 심리를 바꾸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걔들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기다리면서 설계를 계속하고 해보고 시도해보고 얘의 심리가 변해가는지 계속 피드백 받고 우리가 설계한 게 맞는지를 걔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을 주장하면서 밀어붙이면서 걔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 태도는. 개인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만 또 해야 돼. 환경만 만들어놓고 그 속에 집어넣고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고. 응? 진도가 왜 안 나가지? 왜 심리가 안 변하지? 뭐가 문제인지 또 수정하고 환경을. 우리는 개를 직접 안 만들고 환경만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그게 행동주의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인지론적으로 훈련 설계를 접근해 나가는 좀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주의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개념을 쓰지 않고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내면서 자꾸 기존의 개념에서 담지 못했던 생각들을 확장해 나가고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훈련소에서 하던 행동을 제어하는 훈련들은 효과가 없느냐? 있어요. 행동도 심리를 바꿔요. 행동을 강제해두면요 심리도 변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요. 심리가 변하면 행동은 확 변하는데 행동을 제어해서 이만큼 만들면 심리는 아주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심리 쪽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기존 훈련에서 하던 방법도 효과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리가 바뀌지 않고서는 그 개 자체가,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포커싱을 해요. 직원이 있는데 직원한테 이거 하라고 일시키기보다는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도록 몰아가야 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라는 얘기를 제가 요즘에 개들의 심리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상 경험하다 보면, 행동 임상하다 보면 개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걔가 왜 이렇게 됐지? 이 개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 개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이 개는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다 심리 문제예요. 그걸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 안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리 분석, 심리 치료 쪽에 포커싱을 맞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환경 설정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심리 치료라고 하는 기능들을 한번 인간의 심리 치료처럼 개들의 심리는 인간의 심리보다 더 단순해요. 그래 기다려줘야 돼요. 환경 세팅을 하고 기다려주면 스스로 천천히 하루씩 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개들 잡고서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찰만 하면서 변화만 추적해도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1대1 교육도 필요해요. 퍼피트레이닝 하면서. 그리고 무리 교육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1대1 교육만 하는 사람이나 무리 교육만 하는 사람이나 서로 잘났다고 싸움이 차라리 1대1 교육 거기서 한정되고 무리 교육에서만 한정돼요.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방법 가지고 싸우거나 뭐 걔가 어쩌고 걔는 어때라고 하고 그렇게 딱 논의하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 인상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제 행동 인상 경험은 다 블로그에 오픈되어 있어요. 기계가 처음 왔을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록을 다 해놔요. 영상으로 편집 안 해요. 사기 안 칩니다. 잘 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한다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날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는 다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학과만큼은 이런 쪽의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자는 거예요. 인상 데이터.